자, 여러분, 이어서 세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가족과 대면에 있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사회복지사 소개도 하고,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이제 자기 소개, 그리고, 어, 이제 호칭까지 이렇게 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예,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2번에 보면 질문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 가족 면담에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이거나 신문하는 그런 방식의 질문은 이렇게 피해야 하고요. 대신에 개방적이고 편안한 질문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음, 어떤 부분에 대해 뭐 도움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가족이 자신의 어려움과 기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가족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사는요, 가족 중에 특정 사람 편에서 이렇게 서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머니 이야기만 계속 듣거나 뭐 자녀 이야기만 계속 공감하면 그 다른 가족들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가족 그 면담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또 이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해야 되겠죠. 예. 뭐 예를 들면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해 주실까요? 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족이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조율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 또 가족이 여러 문제를 동시에 이야기할 때 뭐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부부 갈등, 건강 문제 등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럴 때도 사회복지사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다루도록 이렇게 도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의 특정 사람만 문제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아들만 문제예요. 뭐 아니면 뭐 남편 때문에 다 힘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족 실천에서는요, 이 사람을 흔히 I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목된 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P라는 이 스펠링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그 IP 개인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는요, 자연스럽게 현재 문제로 초점을 이동시켜야 해요. 자, 예를 들면, 뭐,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가족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의 질문은 가족이
현재의 문제와 관계를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말을 자, 다음은요. 우리가 첫 가족 상담에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대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가족 상담에서는 단순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만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아,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한 대처 상황 파악.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사는요, 가족 상담 초기에 가족이 지금까지 어떤 그 노력을, 그러니까 어떤 해결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의 해결 노력 탐색으로, 어, 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또 이제 그 정보 파악을 위해서 우리 교재 표 10-2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그런 상황을 가족이 어떻게 견뎌오셨는지. 자, 이 질문은 단순히 또 정보만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이 질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가족이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이렇게 노력해왔다는 점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자, 부모는 이미 타이르기도 해보고 혼내보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보고 이제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죠? 비록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더라도 가족은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 노력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그 노력을 존중하면서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표 좌측 두 번째 보면 다른 곳에서의 면담 경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가족이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그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전에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갖고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와 같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취지로는 그러니까 이전 기관과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 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파악하기도 하고 상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 가족의 어떤 기대나 선입견의 그런 어,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또 세 번째 맨 밑에 보면 좌측 맨 밑에 보면 지금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이유, 네, 이렇게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그 또 질문 예도 나와 있죠. 뭐 하나만 보면 지금 상담을 받기로 한 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와 같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 질문에 대한 취지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문제 상황에 영향을 주는 뭐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돌발적인 사건이나 상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4번에 보면요. 문제 상황에 대한 잠정적 가설의 설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가족 상담에서는요. 가족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은 뒤에는요. 사회복지사가 현재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해 틀을 세우게 돼요. 자, 이것을 바로 잠정적 가설 또는 임시 가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가족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유지되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뭐 임시로 예, 또 이 관계 패턴이 현재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겠구나와 같은 이런 그 임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임시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가설의 절대적인 정답이 이 가설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임시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감정적 그 가설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가족의 문제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사회복지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의 원인과 진행 과정에 대한 그 가설을 세우는 거라고 이해하시고요. 음, 그리고 왜, 잠정적 가설인가,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잠정적 가설이 왜 필요하냐면은, 가족 상담은 단순히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는요, 가족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반복되고 있는지, 또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 가설은 바로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길을 찾기 위한 뭐 지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아무 만약에 방향이 없이요. 질문만 계속하면은 상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잠정적 가설이 있으면 이 부분은 더 확인해 봐야겠구나. 아니면 이 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잠정적 가설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이 지식 또 직관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교재 본문에서 나오듯이 사회복지사가 이전에 다뤄본 유사 사례 경험이나 개인 및 가족 발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추측과 직관 등을 종합하여 설정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뤄봤다면 현재 그 가족 안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가족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그런 발달적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현재 문제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잠정적 가설 같은 경우는 계속 수정이 됩니다. 처음 세운 잠정적 가설은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면담이라는 게 계속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설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돼요. 그 예를 들어 처음에는 부부 갈등 때문에 자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담을 더 해보니까 실제로는 뭐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실질 문제가 또 이제 핵심 원인일 도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기존 가설을 또 이제 수정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인데요. 사회복지사가 잠정적 가설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갈 때도 가족의 말 속에 숨겨진 동기나 행동 원인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가족의 설명 자체를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 관점과 잠정적 가설이라고 해서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는요,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은 우리 가족은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족은 서로 너무 무관심한 게 문제입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상황이어도 가족이 느끼는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해석을 강요하기보다 가족이 가진 관점과 의미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우리가 해결 중심 상담과 이야기 치료 같은 그런 사회 구성주의 접근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접근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문제를 전문가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어,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잠정적 가설 설정 시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렇게 성급한 그런 판단은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열린 태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5번에 보면 회기 진행과 관련된 기타 활동으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가족에 합류하기 이것은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합류라는 것은요. 사회복지사가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가족의 저항 다루기, 이제 양가 감정 다루기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렇게 많은 가족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담실에 오지만은요, 동시에 변화에 대한 또 두려움도, 예,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즉, 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 하지만 변화는 무섭다라는 두 번째 마음. 자, 그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양가 감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변화라는 것이 원래 이제 좀 불편하다, 라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갈등하며 살아온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힘들다고 말하지만 막상 관계를 바꾸려 하면은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방식은 비록 힘들긴 해도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가족이 막 이제 저항한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변화가 시작될 때 그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또 이해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하기는 어, 뭐 본문의 교재 예시처럼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변화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자,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은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해받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어, 이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이 사회복지사를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족이 사회복지사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젊은 사회복지사를 보고 결혼도 안 해봤는데 우리 문제를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 요구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족이 매우 모호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또 아이 성격이 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별로예요. 자, 이런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냐면 행동 중심으로 이제 묻기가 있어요. 행동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와 같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재 예시처럼은 이제 뭐 표정이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나요? 라고 이렇게 다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실제 변화 목표가 이렇게 명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하기. 가족은 한 번에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가 갈등, 또 건강 문제 등등. 그런데 모든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 상담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회기 운영 기술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는요, 상담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답을 내리지 않은 것도,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그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다시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상담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압박, 그러한 압박을 어, 느끼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성급한 해결책은 오히려 어,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또는 오늘은 충분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즉,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사회복지사는 또 자신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보다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함께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더 이제 적절한 것이고요. 자, 왜냐하면 변화는 사회복지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 중요한 것이에요. 예. 또 낮은 자세와 배우려는 그런 태도.
어, 이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는 네, 사회복지사가 이 가족보다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이 가장 잘 안다. 라는 그런 태도예요. 예,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지만 가족의 삶을 완전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술이 바로 재구성인데요. 재구성은요, 제 가족이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던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돕는 거예요. 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부모가 자녀를 계속 통제하고 잔소리만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 사회복지사는 부모님이 그만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라고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제 갈등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가족의 이제 강점도 찾아줄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는요. 가족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말해주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함께 상담에 오신 점이 참 중요합니다. 또는 서로 힘들지만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와 같은 말은 가족에게 또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가족 면담에서는요, 이렇게 단순한 질문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가족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의 저항과 그 불안을 또 이해하고요. 또 구체적인 대화까지 이끌어야 해요. 또한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이 배우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하고요. 가족이 가진 강점과 이 가능성을 발견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